조작. 국어 사전상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든다는 뜻이죠.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엔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의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 귀엔 다 반복되는 어디서 이미 많이 들었던 말들이죠.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부 직원들 PC를 포렌식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한 그 통계를 발표한 부서입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소식 MBN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국회에서 밝혀 비현실적 통계를 쓴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같은 시기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1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였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은 최근 이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의 PC 다수를 포렌식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계획부터 작성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부동산원 전체 중 해당 부서 PC만 포렌식한 감사원은 실제 국토교통부 측이 통계를 작성할 때 표본 종류나 수 등 항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관련 직원 PC를 포렌식해 분석 중인 감사원은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할 경우 전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윗선 개입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발언이나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생각보다 사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는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까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인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 조사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16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거론되는 만큼 감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사건이 커질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강조해온 만큼 감사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이어 이번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자칫 공직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하며 감사원을 향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현재 안건과 관련된 의혹도 좀 철저히 감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시는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통계 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막 찔러보고 있다. 정치 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감사라고 맞섰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관련 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겨냥해 눈치 보기식 감사 대신 현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예산안과 국정조사로 이미 여야가 극한의 대치 중인 가운데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라는 새로운 전선이 확대되며 국회의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금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률과 소득 분배 지표 그리고 비정규직 숫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통계들을 문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왜곡했다는 건지 김동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8%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는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반하는 결과로 논란이 됐고 석 달 후 통계청장이 경질됐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하고 가계 동향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 개편이 이루어지자 이듬해 조사에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표본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을 대폭 줄임으로써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차, 즉 양극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빈곤층이 작아지고 중산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소득 분배가 좋아지게 되죠. 빈곤층의 비중이 7%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 하는 거는 표본 설계서를 전혀 다르게 했다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통계청은 2019년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 명 이상 늘었다는 예상 밖 통계가 나오자 조사 방식 변화로 인한 착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설문 문항 하나 바꾼다고 비정규직 수십만 명이 늘어날 순 없다며 통계 왜곡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민간기관 조사에선 대부분 70% 이상 올랐는데 정부는 10%대 상승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수집하는 등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해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통계 왜곡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나서 내린 결정입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왜 그렇게 입이 더럽냐, 입단속 좀 해달라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19명과 만난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수사든 국조든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유족들은 그간의 섭섭함부터 쏟아냈습니다. 주영호 원내대표님, 왜 안 오셨습니까? 여당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참사 영업이라 말한 김상훈 의원과 시체팔이라는 창원시 의원의 발언 등 막말 논란은 2차 가해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유족들이 희생자들은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며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했다며 내일부터 국조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피했지만 내년 1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국정조사는 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남편과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은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 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올 때는 의사고 갈 때는 국회의원이었다 이걸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의 닥터카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D뱃은 참사 이튿날 0시 51분 경기고양시 병원을 출발해 신 의원 부부를 태우고 새벽 1시 45분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25km 거리를 달리는데 54분이 걸린 건데 다른 D맥과 비교해 20에서 30분 더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갔다는 비판이 나오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로서 갔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출동하는데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건 같은 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정쟁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서너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 컨트롤 타워 없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차량에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이민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신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호 조치를 하러 왔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젯밤은 강경북로에서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 연예인 이루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일로 이루 씨는 참여하기로 했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더니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중앙 가드레일을 받고 한 바퀴 구른 뒤에야 멈춰선 차량. 잠시 뒤 차량에선 남자 2명이 내립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입니다. 운전자는 이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이자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 조성현 씨. 다행히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고 조 씨와 동승자 역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조 씨는 지난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조 씨는 언론 보도 후 자신의 SNS 계정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여주인을 살해하는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주인이 없는 집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도주했는데 경찰은 숨진 여성의 지인이 집 비밀번호를 범인에게 알려주면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CTV 김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한 명이 주택단지로 들어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니 3시간쯤 지나서야 집을 빠져나옵니다. 유명 음식점 대표가 집에서 둔기에 맞은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3명입니다.
대표를 살해한 주범과 제주에 온 뒤 경남으로 함께 빠져나간 아내. 주범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돼 긴급 체포된 인물로 경찰은 범행을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고향이 경남이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유와 공모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적을 피해 범행 이후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탄 점에 밀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량에 던졌다는 주범의 진술을 확보했고 수색 끝에 발견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거쳐 피의자와 피해자 간 범행 관련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한참 서 있던 한 남성, 곧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하얀 패딩의 여성이 남성을 보고 우뚝 서자 남성이 곧바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몸싸움이 중앙 버스 정류장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이어지자 놀란 행인들이 황급히 말립니다. 6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대로변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하자 횡단보도를 건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차 2대, 119 차까지 차 왔더라고. 소방차까지. 신호등이니까 좀 많이 몰렸고 여자가 팩투성이었다.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까지 스토킹 신고는 없었지만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미수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리 집 거실을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촬영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면 어떨까요? 아파트 40만 곳의 거실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한 뒤 동영상을 판매하려고 했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유명 보안 전문가였는데 과거 언론에 나와서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의 월패드 해킹에 대해 설명도 했던 인물입니다. 조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한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첩보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 고지해드렸어요.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이웃 간의 영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 여기 달린 카메라로 거실 등 집안 내부를 촬영하도록 해킹한 건데 피해를 본 아파트만 638개 단지, 40만 가구가 넘습니다. 놀랍게도 잡힌 범인은 과거 월패드 해킹 위험성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도 했던 이력이 있는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본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월패드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추적을 피하려고 식당 카페에 있는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를 먼저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아파트 중앙 관리 서버와 월패드에 접속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213개, 사진만 40만 장. 이 중에는 피해자 신체가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월패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월패드뿐 아니라 무선 공유기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하는 건 성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 결정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건 무엇인지 조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론부터 보면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는 건 차별이 아니다입니다.
농협 IT센터에서 일하는 한 남성 직원이 남자들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데 대한 결정문의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인권위원회는 일단 야간 숙직 이후 보상휴가나 근무 중 휴식 시간을 고려하면 남성에게 현저한 그리고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죠. 아울러 여성 직원이 늘고 보안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남녀 구별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남성분들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숙식을 한다는 점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여성분들이 이제 집에서 육아를 본다고 할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외박을 하는 경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럼 노동정책을 펼치는 고용노동부는 어떤 의견일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고용노동부는 야간 숙직 근무 이슈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성별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가 몇 군데 부처와 기관,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숙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들은 남성들만 숙직을 서고 주말 일찍은 남녀가 함께 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여직원들이 늘고 있으니 숙직을 함께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과 서울시, 대구시 등은 남녀가 동등하게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미 숙직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옛날이요가 된 겁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남녀 간 갈등의 재료로 소비되기보단 불필요한 근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과거 대통령실 밑엔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일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죠. 대신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밑에 있는 공직자 감찰 부서를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산하엔 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총리실에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 조직 보강에 나섭니다.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투명성이랄까, 정부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강화를 하자. 사실상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은 폐지됐지만 공직감찰 기능은 필요한 만큼 원래 있던 기능을 강화하는 거란 설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던 것과 관련해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총리는 어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 항의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려 보여주기식 조문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에 달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받지만 감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여당이 이렇게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노총과 야당은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 명, 추산되는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 200억 원 넘는 본부 예산. 국민의힘은 노조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을 거듭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들어간다며 정부 개혁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관련 입법에도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회계 감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는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후진 노조에서 탈피해서 선진 노조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회계 투명성, 깜깜이 회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존 제도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노조 음해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의 재정 운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민주노총은 노동계약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수순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뭐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럼 내년부터 확대되는 겁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주 원내대표가 내수 진작이나 종국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체 휴일을 시행하고 난 효과를 보니까 국민들 휴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관광진흥이라든지 이 매출 이런 데 긍정적인 그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석탄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공휴일 포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토,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 중 3.1절, 한글날, 설 연휴, 어린이날 등이 지정 대상이고 구체적인 대체 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통과 당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포함이 됐었지만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서 빠졌었습니다. 근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틀도 인정이 되면 정확히 며칠이나 더 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내년 2023년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서 총 16일인데요. 주말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평일 공휴일은 11일입니다. 1월 24일 설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틀이 반영된다고 하면 12월 25일인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어쨌든 뭐 하루 차이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기뻐할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나라의 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었어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핍박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던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 낙선한 것도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들은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오던 대한민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참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들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라고 해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를 비하시키는 발언. 뭐 비하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가 낙선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 총 5번에 걸쳐서 이사국을 맡았는데 낙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두고 출마한 8개국 중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기르기스스탄에 이어서 5위에 그쳐 낙선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략 부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 발언한 고미와 송강이의 한 달 병원비가 1,000만 원을 넘었다면서요. 아니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미와 송강이의 병원비에 1,110만 원이 쓰였다는 건데요. 지난 8일 풍산개들은 중이염, 방광염, 결석 등으로
경북대 수의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병원비가 나온 겁니다. 네. 박 의원은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들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받았던 개들이니까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영세업체들은 일주일에 최대 8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에 맞춰 사람을 뽑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또한 일하던 직원들도 임금이 줄어 불만이라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직원 수가 28명인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업체에 적용되는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시간을 채울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직원을 뽑기도 어렵지만 뽑아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현재 추가 연장 근로를 실시하는 업체 중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고 답한 회사가 75%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연장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고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함께 유예 기간도 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무런 준비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부는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603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만두는 사람도 생길 거고 부업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생기겠죠. 중소기업 업계 16개 단체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집 1,139채를 소유한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발생한 일명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국토교통부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제2, 제3의 빌라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를 차리거나 자기 돈 한 푼 없이 깡통 전세나 갭 투자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사망한 빌라왕 40대 남성 김모 씨는 2020년 초 자신의 이름을 딴 2개의 부동산 사업 관련 법인을 세웠습니다. 취재진이 2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모두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주택이 법인 주소였습니다. 김 씨 부모가 사는 곳으로 법인의 사내 이사와 감사로 김 씨의 부모가 선임됐다가 곧바로 사임한 흔적도 보입니다. 둘 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실제 각 회사가 영업을 따로 한 바 없고 또 실제 전세금을 못 돌리는 걸 보았을 때 또 회사 자본이 부실하고 김 씨 배후에 공모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매집한 이 기간, 짧은 기간 등을 봤을 때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이 공모 조직이 같이 결부돼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빌라왕 사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06건, 혐의자 42명에 대해 1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06건 가운데 빌라왕 사례처럼 무자본, 갭 투자에 해당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많았고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순이었습니다. 내년 주택 공급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도 더 활기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명기입니다. 이웃 간 갈등의 주범인 층간소음만큼이나 층간흡연 문제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법정 금연구역인 금연아파트조차 층간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연은 현장 단속이 원칙인데 집안 내부를 규제할 수는 없겠죠. 내 집에서 내가 피운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이겁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랫집에서 들어온 담배 연기입니다. 이처럼 층간 흡연으로 이웃 간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담배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나가 보면 이미 그 핀 사람은 없고 이제 어느 층에서 피는지 바로 밑인지 아니면 뭐 옆 세대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 공문 올리는 정도로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아파트 내 간접 흡연 마찰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 이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라고 층간 흡연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집안 흡연을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다 없어요. 단속은 그게 해도 안 보고 회사가 던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해도. 전문가들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환풍기를 이 담배 연기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실질적인 이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해 조정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예 집안 흡연도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나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가 가능하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발사한 정찰 위성의 성능을 두고 우리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입에 담기도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 전역이 사정권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관련해 협박성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국 내 일각의 분석부터 반박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섭씨 5,000도의 고열을 견디는 것으로 ICBM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김 부부장은 정상각도 발사와 관련해 곧 해보면 될 일이라며 수일 내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엔 그제 발사된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부부장은 정찰 위성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국내 평가를 언급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 관영 매체는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면 부득불 강력한 핵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 등 5가지 상황을 가정해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항이 있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은 대체 얼마나 발전한 걸까요? 또 입만 열면 막말을 해대는 김여정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걸까요? 김태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의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문가 여러분을 취재한 결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고 내부에 각종 계측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지상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네.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도 어느 정도 고각 발사를 통해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이고, 물론 정상각도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지구 대기권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발사체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기술인데요. 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입만 열면 정말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김여정은 2년 전부터 대남 대미의 정책을 얘기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까지만 해서 올해만 6번의 공식 담화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는 4번인데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 바보들이다라고 했고요.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란 건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는 형국이에요. 그걸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초조해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이요,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죠. 북한 외무성도 오늘 담화를 냈는데 그대로 옮기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만큼 불쾌한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오늘 제주도 인근에서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F-35A와 F-15K, 미국은 F-22와 B-52H가 훈련에 참여했는데 북한은 이것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훈련은 무슨 참수작전 훈련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어 훈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명백히 방어 훈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매번 우리 군의 훈련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포사격과 미사일 도발 역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 포병 사격훈련은 군사분계선 이남 5km 밖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를 걷다 보면 발견하는 빨간색 자선 냄비와 종소리,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이라는 이름에도 있지만 사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1910년에 설립됐다니 역사도 깊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구세군 사관 생도와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채비를 마친 구세군 사관 학생들이 3355 식당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구세군 사관을 양성하는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합숙하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총 16명. 이제 1학년인 이민규 사관학생은 연말 기부를 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정을 좀 브리핑하고 그리고 그날 각자 저희가 지금 삼성, 잠실, 명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자선 냄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오늘 일들이 있는지를 각자 팀별로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요. 예배를 드린 뒤 안전한 모금 활동을 다짐하며 함께 구호를 외쳐봅니다. 뜨겁게 자선 냄비를 하자는 의미로 제가 Are you still burning 하면 burning 하고 가겠습니다. 예? Are you still burning? burning! 인파로 북적거리는 명동거리.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추운 날씨 발을 녹일 수 있는 조그마한 난로도 켜봅니다. 종을 울리니 행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기부금을 건넵니다. 좀 많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조금 넣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넣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명동에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모금액도 지난해보다 20에서 30% 이상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이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구세군 자선 냄비의 모금 기간은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까지. 이웃을 위한 따스한 손길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해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해온 미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했습니다. 반란 선동,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 음모 등등으로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공선하며 펄쩍 뛰고 있지만 미 의회 사상 초유의 결정이기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 하원 특위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과 의사집행 방해 등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Motion is agreed to.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총 154페이지의 특이 보고서엔 사태의 핵심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이며 사전에 계획된 대선 사기 주장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명시됐습니다. In addition to being unlawful as described in our report, this was an utter moral failure and a clear dereliction of duty.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형사처벌 권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회 폭동 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도로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구정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또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을 싸게 조달한 뒤에 투자자에게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쩐지 증권사 금리가 높다 했는데 많게는 은행 금리의 6배에 달했습니다. 곽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제도.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고금리로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즘 증권사 상품들을 보면 이자가 너무 높아서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금리는 3.02% 수준. 하지만 고객에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5%에서 최고 8.92%에 달합니다. 금리 차가 많게는 5.9%포인트나 나는 건데 시중은행 예대 마진이 1%대인 걸 고려하면 은행보다 증권사의 수익이 최대 6배 높은 겁니다. 대출 기간 151일부터 180일까지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보면 29개 증권사 중 21개사가 9%를 넘어섰고 8%대 증권사도 4곳이나 있었습니다. 최대 금리차를 적용하면 증권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4,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들이 싸게 조달한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면서 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금리 맞은 장사를 하고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와 같이 증권사의 과도한 수익 잔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꿀에 과당 등 다른 걸 섞으면 구별이 어렵죠. 식약처도 이런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3년 넘게 벌꿀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상 과당을 넣은 가짜 꿀을 100% 벌꿀이라고 팔아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의 한 식품 제조 공장. 꿀을 담아놨던 플라스틱 통과 가짜 벌꿀 제조에 쓰인 각종 상자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죠? 여기에 저희 꿀 사온 것들 남은 통들. 식품 제조업자 이모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넘게 벌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상과당을 섞은 가짜 벌꿀을 100% 벌꿀인 것처럼 제조 판매했다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중에 판매한 벌꿀은 무려 227톤. 돈으로 따지면 14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판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정상 벌꿀 제품과 액상과당이 섞인 제품을 들고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어떤 제품이 정상 제품인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맛이나 냄새로도 구분이 어려워 정밀 검사 장비 없이는 전문가도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맛이나 향 이런 걸로 판단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험실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만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가짜 벌꿀을 제조해 판매한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백반증이나 소위증을 앓는 어린아이들은 눈에 띄는 질환이라 몸은 물론 마음에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국내 의료진이 진일보한 기술로 소위증 재건 성형과
백반증 수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붕괴 우려 속에 나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 귀에 귓바퀴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소위증 환자입니다. 갈비뼈 연골로 귓바퀴 모양을 만들어 올해 4월 삽입했고 지난달 귓바퀴 뒷부분을 절개하고 피부 이식까지 마쳤습니다. 안경도 잘 걸릴 것 같고 마스크도 이제 귀에 잘 걸릴 것 같고 살짝 기대감도 있고. 갈비뼈 연골이 충분히 자라고 석회화하기 전인 8살에서 15살 사이에 수술하는데 몸에서 채취한 연골을 써야 몸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그 연골을 조각을 잘해서 대칭을 만들고 그 연골이 잘 살 수 있게 그 피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어려운 점입니다. 소위증 환자만 1000명 가까이 집도한 오 교수는 수술 기록을 모두 모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슬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얼굴에 있는 기형을 치료하는 재건 성형은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하고 있습니다. 백반증 수술법도 진일보하며 치료 대상을 어린이까지 확대했습니다. 미세 전동 펀치로 멜라닌 세포가 있는 정상 피부를 채취해 백반증 부위에 씨앗을 심듯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김동석 박사는 어린이 백반증 환자 83명을 치료한 결과를 올해 SCI 최고 등급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어린이들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수술을 하면 어린이들은 굉장히 잘 견딥니다. 소위증은 6,000명 중 1명꼴, 백반증은 인구 2%에서 발병하는 난치병인데 국내 의료진의 노력으로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고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국 황하의 용문이라는 여울목은 물살이 너무 드세 물고기가 거슬러 오르기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전설을 품고 있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입신 출세한 이들을 일컬어 등용문에 올랐다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하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등용문을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부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5%인 가족의 만 22세 자녀 중엔 41%가 4년제 이상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4분위, 그러니까 상위 25%에서는 68%가 4년제 이상 대학에 갔죠. 또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대학생에게 투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하위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학에 가면 다 끝이라는 후진적인 생각 때문이죠. 사실 인생의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인데 말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좋은 건 혼자서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금의 공교육은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종류가 수십 가지라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교육 없이 둘 다 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용문에 급류를 오르지 못한 물고기는 점액이라고 칭합니다.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는 뜻으로 급류에 도전하다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떠내려가는 경쟁의 패배자를 일컫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높다는 이유로 용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점액이 된다면 그게 바른 사회일까요? 진짜 실력 있는 인재가 물에 흘러내려가지 않게 돈이 없어도 부모의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젠 개천의 용 못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귀국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와 영웅들의 금이 환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주장 메시의 모습과 함께 하나의 팀, 하나의 나라, 하나의 꿈 문구가 적힌 아르헨티나 대표팀 비행기가 레드카펫 앞에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36년 만에 우승을 안긴 메시가 환한 표정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버스에 올라탄 메시는 한바구 숨을 지으며 피파컵을 한 번 더 들어올렸고 동료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 하지만 이른 시간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승을 안겨준 선수단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El corazón sentía que se apagaba, se encendía, se apagaba, se encendía. Fue una locura vivir esto. Fue una locura. 선수들도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았고 메시도 동료들과 맨 뒤에 앉아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몰린 인파만 보면 공식 축하 행사 같지만 놀랍게도 우승기념 공식 카퍼레이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정오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잠시 후 열릴 아르헨티나와 메시의 세계 챔피언 대관식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린 자선 모금 활동 현장에서 200명이 단체로 산타 복장을 하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는 또다시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새벽 시간대부터 강하게 쏟아지면서 출근길 도로가 매우 혼잡하겠습니다. 내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5cm 이상의 매우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2에서 8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오를 텐데요. 단 모레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먼지도 날아들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오후 한때, 그 밖에 전국은 밤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 1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서울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부산이 아침에 5도,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